옛날 옛적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몇 세기를 보냈습니다. 마을마다 규칙은 다르고 사람마다 법은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죠. 이 왕국의 중심에는 혼돈의 숲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혼돈의 숲은 이름 그대로 혼란의 상징이었고 숲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숲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숲 한가운데에 전설적인 지혜의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나무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비결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왕국에는 에밀리오라는 이름의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개 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 섞인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모든 싸움과 혼돈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무엇이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에밀리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혼돈의 숲으로 갈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숲속에서 전설적인 지혜의 나무를 찾고 그 나무가 품고 있다는 진리의 비결을 발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에밀리오는 다음날 이른 아침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에서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드디어 그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황금빛 잎사귀를 뻗으며 태양을 반사하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숨을 죽인 채로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온 용감한 영혼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까? 에밀리오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이 왕국의 혼돈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 속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무언가를 양보해야 하지.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소. 당신이 이 숲을 나가려면 당신의 일부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오. 에밀리오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제 일부란 무엇인가요? 나무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의미하오. 당신 자신의 권리 일부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맞바꾸기로 다짐하시오. 그렇게 하면 숲속의 혼돈을 넘어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근본이오. 에밀리오는 나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 중 하나를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숲을 안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으로 돌아가 그가 배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조금씩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 합의하기 시작하면서 왕국은 점차 평화를 찾게 되었죠. 그렇게 에밀리오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왕국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혼돈의 숲속에 있는 황금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나무를 찾아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각자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큰 평화를 쌓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사람들이 모두 자연 상태에 살았다. 멀고 먼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상상 속의 이 지구 한편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사회적 제약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들판에서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간단한 아침 식사를 흡족하게 마치고는 오늘도 자유롭게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사랑했던 마를린이라는 여인은 들판을 가로질러 조용히 숲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숲은 도시가 만든 경쟁도 소유욕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딱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탐스럽게 익은 과일이 영롱하게 빛나고 산들바람은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마를린은 최대한 많은 과일을 따서 집으로 돌아가 아침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왼편의 오래된 나무 밑에 숨겨진 신비로운 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그녀는 그 굴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굴 안쪽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왔고 그녀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연 보석들로 장식된 벽이 마를린을 맞이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그만 보석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선물 받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보석을 꺼내어 보고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반짝이는 조각에 매료되어 한번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석을 건넸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를린은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점점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보석들을 찾으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보석을 보여줄 때마다 나머지는 그것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즐겼던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이제는 경쟁과 소유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덧 그 작은 사회는 보석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석을 얻기 위해 서로를 다투기 시작했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를린은 그녀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 몰랐습니다. 주변의 혼란을 보며 마를린은 루소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보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를린은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본래의 즐거움을 되찾기로 해요. 보석은 아름답지만 우리 관계를 망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바람을 다시금 깨닫고 그저 서로의 웃음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루소가 얘기한 자연, 상태의 회복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과 평화를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이 썰을 통해 우리는 자연 상태란 단순히 없어진 과거의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든 노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조그마한 커피숍 주인인 메리는 매일 아침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피터 싱어 의욕가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리는 그날 저녁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해 고민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커피숍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만큼 많은 고객이 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주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일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가게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 기부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에는 손님들이 원할 때마다 소액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메리는 손님들에게 이 돈을 마을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돕는데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기부된 돈을 합산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싶었기에 기부금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부금 중 일부로 지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을의 필요를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움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의 커피숍은 마을 전체의 변화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녀는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기부금을 사용하여 지역 농부들과 협력해 식료품 바구니를 만들어서 매주 배달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마을의 음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리는 빈곤층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메리의 노력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녀의 커피숍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커피숍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고 자신이 했던 선택이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넘어 마을 전체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메리는 피터 싱어 의욕가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는 베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베키의 제과점은 맛있는 빵과 달콤한 케이크로 유명했으며 특히 그녀가 매일 아침 만들어내는 신선한 크루아상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키는 그녀의 빵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고 나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크루아상을 사려는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고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는 마을의 도서관 사서로 항상 같은 시간에 제과점을 찾곤 했습니다. 베키는 그가 크루아상을 어떻게 먹는지 알기에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크루아상을 커다란 커피잔에 찍어 먹으며 책 읽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제임스의 의도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아침을 풍요롭게 보내고픈 그의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키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손님들이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앨리스라는 이름의 엄마였고 그녀의 두 아이가 제과점을 환하게 비추는 웃음을 지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앨리스는 아이들에게 각각 크루아상을 하나씩 건네며 그들의 학습 일과를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아침을 선사하여 그들이 학교 생활을 더 활기차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폴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정비사로 일하면서 혼자 사는 나이든 남성입니다. 폴은 늘 수수하며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여자친구에게 크루아상을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클레어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듯 베키의 제과점은 단지 크루아상을 사가는 장소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그것이 어떤 감정과 바람, 그리고 상황과 얽혀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이론이 여기 작은 마을 제과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베키는 손님들의 행동을 통해 의도의 복잡성을 체험했으며 그 이후로 그녀는 빵을 만들 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제과점은 단순한 빵집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베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행위자와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이는 베키에게 있어 매일이 삶과도 같아 조잡지만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한 의도 말입니다.